안녕하세요. 이장훈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1차 마무리 특강인데요. 실강으로 오신 분들에게는 제가 잠깐 몇 분 투자를 해가지고 미리 양해 말씀드렸는데, 오늘 강의에 대한 특징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핵심 특강을 들으실 분들은요, 공부가 다 되신 분들이야 돼. 공부가 다 되셔가지고 혼자 이제 복습하기 좀 그렇다. 그때 강사하고 똑같게 빠른 속도로 일회독을 하는 강의가 원래 핵심 특강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근데 이제 그렇게 공부가 되신 분들은 굳이 학원 오기도 싫고 또 학원 등록비 내기도 싫고 혼자 공부하세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혼자 공부하시면 공부 안 하십니다. 퍼즐은 안 맞아요. 자, 그래서 보통 이제 강사분들이 핵심 특강을 하시면 마음 불안하신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을 대상하기 때문에 이거 강약 조절 안 됩니다. 양을 다 넣자니 이분들이 못 쫓아오고, 이분들에게 맞게 수업을 하자면은 속된 말로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특강이라, 개인적으로 마무리 특강이 제대로 되려면 정말 공부가 쭉 되신 분들 한 2, 300명 알아놓고, 자, 제가 이래도 할 테니까 빨리 오세요. 후루룩 가야 돼요. 근데 그런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일단 핵심 특강이 포지션이 조금 안 맞을 수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제 강의 특징은 일단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문풀 과정을 끝내고, 그리고 부속법령 특강을 제가 기출된 거 다 했습니다. 지문 출제될 거 다 하고, 그리고 핵심 특강에서는 이게 노원 노트 각 1회씩 이렇게 잡혀 있다 보니까 이거를 후루룩 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좀 설명할 거, 그리고 말속도 좀 조절하고 하니까 노원이 이제 한 보통 70분짜리로 한 3강, 노트가 70분짜리 한 3강, 이렇게 해서 2회로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속법령 특강은 핵심 특강 들으신 분들에게 연계해서 강의 오픈을 좀 부탁을 드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리큘럼이 좀 꼬여가지고요. 오늘 원래 제가 이제 개과시 문풀 종강이래요. 그래서 이 종강일을 좀 땡겨서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부속법령을 안 하고 바로 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포지션 애매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좀 무게를 다 덜고 그냥 얇게 갈 것인가, 부속법령을 아예 떼고 노원도트만 할 것인가, 근기법 노조법을 할 것이 하다가 고민하다가 일단 저는 출제될 수 있는 것들 기초집은 다 집어넣습니다. 다 집어넣고, 여러분들이 좀 특강 한 번만 듣고 끝날 거 아니고 이걸 가지고 공부하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수업하면서 한글 파일, 제가 쓰는 한글 파일로 넣었어요. 이 한글 파일 보시면은 여기에 형광펜칠한 부분들이 다 기출 지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제가 문장 다 읽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마무리 특강이니까 공부가 됐다라는 전제에서 제가 여기서 주요한 포인트들 그것만 찍으면서 넘어갈 거고, 우리 페이지가 210페이지 정도 됩니다. 210페이지인데 우리가 60분짜리 수업 6강이면 360분이죠. 나눠보세요. 한 페이지에 몇 분 나올까요? 1분 40초. 그러니까 1분 40초에 한 페이지를 넘기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오늘 수업 안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이 동공이 풀어지거나 이거 뭔 소리지? 나는 왜 여기 있지? 그러시면 저도 흔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어차피 투자했잖아. 이미 학원 왔잖아. 그죠? 교통시간 투자했으니까 일단 오늘 여기서 뼈를 묻으세요. 뼈를 묻고, 제가 그래도 오답으로 나올 수 있는 포인트들, 그리고 우리가 객관식 문제 풀면 한 지문 안에서 변형될 수 있는 지문들 포인트를 잡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걸 체크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고,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원래 PPT를 좀 이쁘게 나름대로 잘 만든다고 평이 있는데, 지금 오늘 수업은 이게 PPT로 다 만들기는 어렵고 PDF로 만들었더니 이게 좀 호환이 좀 그래요. 그래서 한글 파일로 만들었는데 한글 파일로 만들다 보니까 판사하고 넘기는 게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버퍼링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거 미리 양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몇 페이지 이런 얘기 안 하고요. 공부됐다는 전제에서 그냥 쭉쭉쭉쭉 넘어갈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 수업으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3페이지 보시면요. 법원성인데, 법원성은 거의 한 문제 출제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포인트는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보시면 돼요. 법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 해가지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아이로 협약과 관련돼서 강철, 이거 암기하시죠? 강철은 단단하죠? 아직까지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비준 안 했고요. 그 다음에 판례, 행정에서 이거는 법원성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치규범은 법원성 인정되고 있죠. 자,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법원의 원칙과 관련해가지고요. 법원의 원칙은 상위법 우선 원칙, 신법 우선 원칙, 특별법 우선 원칙이 있는데, 상위법 우선 원칙은 상위법에 반하는 하위법 효력을 부정하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상위법 규정에 명백히 반하거나 또는 상위법이 위반 범위를 벗어나서 하위법에서 의무적으로 규정을 했다. 그 경우에는 상위법이 적용돼서 하위법 적용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유리조건 우선 원칙과 관련
관련돼서는 교수님들이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대한 특별한 원칙이라 보고 있고, 여기서 보시면요, 참고로 상위법은요 위계가 있어요. 상하관계가 있고, 그리고 신법과 특별법은요 상하관계가 아니라 동의간의 계열입니다.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래서 유리조건 우선 원칙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무조건 유리한 하위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단정 지으시면 안 됩니다. 자, 판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경우에는 단체박과 취업규칙과 관련돼 가지고 무단결근 사유입니다. 이때 우리가 단체박상 우리가 분리하여 변경했을 때 취업규칙 유리한 규정이 적용이 배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리하게 이전엔 단체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 이게 올드한 판례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연봉제와 관련해 가지고 임금 피크제 관련된 판례입니다. 이것도 이제 2차에서 기출이 됐던 내용인데, 자, 이 부분은 연봉 계약서보다 불리하게 취업 규칙을 개정했을 때, 임금 피크를 개정했을 때, 자, 이때는 뭐가 적용된다? 취업 규칙이 아니라 연봉 계약서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해서 결론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작년 기출인데 근로자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 규칙보다 기존의 유리한 연봉 계약서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넘어가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자, 그 다음에 32조 요것도 시험 문제 정말 빈출이죠. 40문제 나오니까 거의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근로 의무와 근로 권리가 있는데요. 이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근로 권리와 근로 의무가 있는데, 여러분들 일하기 싫죠. 일하기 싫으니까 우리가 근로 내용과 조건은요 뭐로 정한다? 민주주의 원칙입니다. 민주주의 원칙. 다 법률로 정하고 있고요. 자, 반면에 근로 권리는 내가 일하기 싫은데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내가 일을 하게 돼. 그럼 최소한 일하는 조건은 어떻게 한다?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한다. 그래서 근로 의무, 근로 권리, 이 내용을 좀 구분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외국인이라 하더라도요, 우리가 근로 권리는 일할 환경, 일할 자력 권리 둘로 나눠지죠. 그래서 외국인이라 하더라도요, 우리가 최소한 자유권적 성격을 띠고 있는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외국인도 인정된다. 해서 이 부분 기출 내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요, 근로권리 내용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자, 근로권리는요 우리가 추상적 권리입니다. 구체적 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 존속 이런 보장 청구권 이건 인정되지 않고요, 일자리 좀 창출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사회적 기본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고용증진 적정 임금은요 우리가 노력 의무입니다. 근데 최저임금은요 실제 최저임금으로 시행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시행되고 있습니다. 노력 의무, 시행 의무 구분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근로조건은 우리가 근로 의무 내용은요, 근로조건은 기준 그거를 우리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는데, 근로조건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 일하기 싫은데 일하게 돼. 그러니까 어떻게? 최소한 내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인간은 존엄성이 되도록 법률로 정한다. 구분해 주시고요. 자, 이것도 많이 나옵니다. 자, 여성과 소녀는요 우리가 헌법상 특별보호를 받습니다. 헌법상 특별보호. 자, 그리고 국가유공자는요 헌법상 특별보호는 아니지만 최소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근로 기회를 부여받는 겁니다. 국가유공자법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자, 그 다음에 생활 능력이 없는 자가 있죠. 자, 생활 능력이 없는 자, 그래서 고령자라던가 장애인 이런 분들은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국가 보호를 받습니다. 헌법상 보호가 아니에요. 그래서 헌법상 특별보호는 여성과 소년이다. 이거 세 가지 구분하는 거 시험 빈출입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근계법상 근로자 사용자인데요, 요거는 판례입니다. 판례이기 때문에 빈출이 별로 안 되고 있어요. 많이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법조문을 보시면요, 직업종료 관계, 아이고, 이게 우려하던 바가 생기고 있죠. 이 중간에 페이지 날아가 버리면 큰일 나는데, 급하도 조금 조심해야겠다. 갑자기 한번 이게 버퍼링이 생기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자, 우리가 근로자 개념은요 네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 임금 종료 관계였고요, 임금을 목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자, 이때 근로 제공은요 어떻게 한다? 현실적인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요, 이때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근로계약이 성립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정신노동, 유체노동 불문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나올 수 있죠. 외국인 근로자가 이미 제공을 했다. 그러면 기왕이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로서 인정된다. 그래서 구체 판단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계약 척시 불문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실질에 있어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재고냐에 따라 판단한다. 보시고 이제 징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징표 중에서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울한 진로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사건들, 큰 징표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부착 요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우리가 Q 기소장 이렇게 두 문자를 암기하세요. 그래서 Q 기소장은 설령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 자,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사행자 관련돼 가지고요. 이게 개념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우리가 사업주는 한자로 주인주자입니다. 주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근로계약상 법정 책임을 지는 사용자를 의미하고요. 자, 사업 경영 담당자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결국에서는 회사 대표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두 문자로 사경포위 대대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포괄적 위임을 받고요. 대외적으로 그 사업을 대표하는 자, 이게 CEO죠. 자, 그 다음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행위하는 자, 이런 자들은요 중간관리자를 의미합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사용자 기능에 대한 상대성인데 예를 들어서 부장님이다. 그러면 과장이다. 그러면 위에는 부장의 지시를 받고 밑으로는 대리 이하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 있죠. 그래서 나는 근로자성도 인정될 수 있고 사용자성도 인정될 수 있다. 그런 개념이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입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사용자 기능 확대와 관련돼서는 이게 2차 내용인데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묵시적 근로관계, 그래서 명시적 근로관계가 없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있다면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기법 적용 범위인데요. 이런 것들은 실점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자, 요거부터 볼게요. 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느냐 아니면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느냐, 이거는 시험 문제 빈출인데요. 제 수업 혹시 처음이시죠? 아, 그러면 두 문자로 하면 좀 힘드시겠네. 제가 어쨌든 빠른 속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5인 이상에만 적용되는 거, 5인 이상, 여기 5인 미만에 보세요. 5인 미만에 적용된다. 그러면 이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거고요. 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이거는 5인 이상만 적용되는 거죠. 이걸 지금 두 문자 쓰십시오. 뭐라 그러냐면 연구생이 취하면 가시험. 이거 한 문제 건드리는 거예요. 연구생이 취하면 가시험. 요렇게. 자, 그래서 두 문자 빨리 동그라미 칠게요. 여기 보시면 연차의 연, 그 다음에 구제, 부당이유 구제, 그 다음에 생리휴가, 그 다음에 이유 없는 해고, 금지, 그 다음에 취업규칙 있고, 그 다음에 가시업의 가산수당, 그 다음에 법정근로시간, 휴업수당, 이렇게 연구생이 취하면 가시업. 시간은 없기 때문에 뭐 두 문자 설명 못하고 쭉쭉 넘어가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연구생이 취하면 가시업, 이거는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되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우리가 전체 사업장이 적용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여기서 지금 다 시험 문제 나온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이냐 5인 미만이냐 판단할 때는요, 판례는 우리가 상태적으로 판단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상태적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이제 상태적으로 판단할 때 일하는 사업장을 우리가 일하는 근로자를 판단할 때 모든 근로자들이 다 들어가요. 이론 근로자도 들어가는데 오로지 들어가지 않는 게 누구다? 파견 근로자. 파견 근로자는 빠진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동과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것. 친족만 한다. 그럼 이거 적용되지 않고요. 그리고 가사 사용인도 적용되지 않는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어요. 미리 말씀드렸지만. 자, 그 다음에 근로기법 실효성 확보 방안, 이거 많이 안 나옵니다.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데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근로기법은 최저 기준이죠.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자치구분 효력은 다 무효고요. 무효가 된 거는 근로기법이 대체하는 거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행적 효력 그리고 보충적 효력, 그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벌 규정이 있죠. 그래서 근로기법을 위반했다. 그리고 행위자 처벌하고요. 관리 감독이 있는 사업주도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자,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근로감독관, 이것도 시험 문제 가끔 나옵니다. 자주 나오진 않고요. 그래서 이 근로감독관은 근로관계에 관련돼서 사법경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거고요. 자, 소속은 어디에 있다? 고용노동부 각 산하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의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자, 현장 조사하고요. 그 다음에 각종 서류에 대한 제출 요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산업안전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보건의료도 있기 때문에 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또는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할 질병에 걸린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게 검진을 할 수 있다. 이해가 됐죠? 그럼 이거 만일에 오답 바꾸면 어떻게 돼? 검진을 해야 된다. 그쵸?
OS는 쉬워요. 의무사항이냐 재량사항이냐.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이거 할 수 있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근거 법령이 있는데 근거 법령 암기하지 마십시오.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거 누가 암기합니까? 우리가 사법경찰관 적용되는 법 뭐예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근데 이 사람은 경찰관이 아니죠. 경찰관 아니니까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업무 수행할까요? 아니죠. 뭔가 모르지만 이상한 법 따라서 적용된다. 그렇게 하시면 돼. 이거 옛날에 기술될 때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나와서 X다. 이해가 됐죠? 예, 이런 거 암기 안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요. 자, 근로감독관은 의무인데요. 어째 불안하다. 자, 근로감독관 의무. 자, 근로감독관 의무인데 당연히 비밀 유지해야 되겠죠. 당연히 비밀 유지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만일에 법 위반 사항을 고의로 묵과하잖아요. 모른 척하고 그냥 뭐 조금 비위행을 했다. 그러면 처벌이 세요. 3년 이하 징역, 5년 이하 자기정지에 처합니다. 근데 시험 문제 딱 한 번 나왔어. 그러니까 통과. 자, 그 다음에 사용자 의무. 이거는 가끔 나옵니다. 얘는 가끔 나오니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일단 경찰관이 뭐 요구해. 당연히 가서 보고하고 서류 제출하겠죠. 그래서 보고 출석을 당연히 해야 하는 거죠. 해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법은 모르면 못 지키죠. 그러니까 관련 법 그리고 사내 자체 규범 근로자 지킬 수 있도록 사내에 게시하고 알려줘야 되는 거죠. 주지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 진짜 요거는 꽤 나와요. 꽤 나오는데 자, 가장 대표적인 게 근로자 명부하고요. 그 다음에 임금 대장입니다. 임금 대장. 근로자 명부 임금 대장인데 이거는 기준이 어떻게 한다? 사업 단위가 아니라 사업 장단위입니다. 사업 단위 하면 3, 4년 현대는요. 숫자가 너무 많죠. 그래서 기준은 사업장 단위로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론 근로자에 대한 벌칙이 있는데 자, 이론 근로자 중에 만일에 사용 기간이 30일 미만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이거 좀 사이즈가 작잖아.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 다만 중요한 거는요. 임금 대장은 무조건 작성해야 돼. 임금 대장은 얘는 반드시 작성. 임금 대장은 작성을 하되 자, 다만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일부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주민등록번호, 그다음에 임금이나 가족수단 등 산정 기초되는 사항 등.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임금 대장은 무조건 작성해야 돼. 왜? 세금 걷어야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급여 명세서를 작성을 하는데요. 자, 급여 명세서를 작성할 때는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어떤 성명, 그리고 생년월일, 그리고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 각 임금의 구성 항목, 그 다음에 계산 방법, 그리고 공제 항목,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급여 명세서에 명시해가지고요.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서 교부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출제됐고요. 자, 요거는 어째 이거 페이지 넘기다가 시간 다 가면 안 되는데. 자, 요거는요, 시험 문제 한 번 나왔습니다. 한 번.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보세요. 자, 일단 보존기간은 많이 나와요. 보존기간은. 이거 이러면 곤란한데. 저도 이거 한글 파일로 수업을 지금 처음 해보는 거라. 이게 PPT로 하면은 전체가 이제 까맣게 나오더라고요. 일부 세보고 만일에 도저히 안 된다 싶으시면 제가 중간에 PPT로 다시 PDF로 좀 바꿀게요. 자, 일단 이 기간은요. 모르면 3년이에요. 서류 보존기간 모르면 3년. 그리고 1년짜리 있고요. 5년짜리 있고 10년짜리 있는데 자, 5년짜리 가끔 나옵니다. 5년짜리가 뭐냐 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에 서류. 이거 5년이고요. 자, 1년짜리는 고충처리 대장이 1년짜리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10년짜리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특별법에서 우리 사주 관련 서류는 10년입니다. 자, 우리 사주는 회사 주인 사주 주식을 걷는 거죠. 그러니까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10년이면 내가 회사 주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중간이니까 중간 정산은 5년. 모르면 3년. 됐죠? 고충 처리는 고충을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잖아. 1년. 그렇게 하시고 기사리는 통과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요. 사용증명서 교부. 요것도 깔아주는 지문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포인트 두 가지. 일단 신청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이요. 일단 첫 번째는 계속 근로기간이 30일 이상. 그 다음에 퇴사 후 3년이 안 돼야 돼요. 그리고 기재 사항이 모든 사항이 아니라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요것만 기재합니다. 요것만. 자, 넘어가시고요.
올릴 때는 좀 천천히 올려야겠다. 제가 이제 첫 시간에 처음 저도 이제 한글 파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페이지 넘기는데 계속 오류가 있어서 급히 PDF 파일로 화면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 제가 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근로관계 일반인데요. 자, 근로관계 일반, 이거는 이제 시험 문제 이런 것들은 많이 안 나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요, 우리가 근로계약 작성, 이 근로계약 작성이 효력 요건이 아니다. 이거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근로계약 체결할 때는 우리가 원칙적으로 사용자 근로자가 그 자유롭게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을 한다. 자, 그리고 근로계약도 우리가 법원에서 인정되죠. 법원에서 인정되니까 당연히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단체로 초역기지 근로계약을 사용자 근로자 모두 성실하게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연계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자,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시험 문제 한 번 나왔습니다. 한 번. 지금까지.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진실고지 의무인데, 이 진실고지 의무는 우리가 이력서 허위 기재대에서 해고할 수 있다, 징계할 수 있다. 자, 다만 징계를 하지만 우리가 징계 양정의 정당성을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력서를 허위로 기재했다더라도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부당하지 않다라면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건데 실제 사례가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내가 허위 양력을 대졸인데 대졸 안 바뀌고 고졸로만 썼다. 그랬을 때 해고했을 때는 징계 양정이 과다하기 때문에 부당 해고가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업력을 우리가 업력이 없는데 업력이 있다고 뻥쳤죠. 이거는 징계 사유 됩니다. 자, 넘어가시고, 자, 경업금지 의무, 안전배려 의무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나오지 않았는데요. 자, 경업금지 의무는 회사의 보호할 가치가 있는 영업비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쟁업체에 경쟁업체로 이직하거나 또는 경쟁업체를 설립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경업금지 의무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업금지는 경업금지 약정에 의해서 우리가 제한될 수 있는데, 이 약정은요,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민법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민법 103조에 따라 그런 약정이 해당 근로자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라든가 근로권을 과다하게 제한하여서 민법 103조에 반다라면 이거는 무효인 법률행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안전배려 의무인데, 이거는 사용자 측의 근로에서 파생되는 신의치상 의무입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다치지 않도록 우리가 배려 조치를 해라. 이게 안전배려 의무고요. 자, 이런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했다. 그러면 근로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을 합니다. 또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 그럼 법령 위반이기 때문에 불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보시면요, 이제 균등처우입니다. 자, 균등처우 관련해서는 우리가 성국신사가 나와 있는데요. 사유는 성국신사예요. 성국신사. 성국신사인데 이 성국신사는 예시규정이에요. 열거규정이 아닙니다. 예시규정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근로조건에 있어서 차별처우를 하지 못한다. 자, 차별적 처우 개념은 좀 기억을 해주세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은 것을 다르게, 그리고 다른 것을 같게 처우하는 게 차별적 처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구분을 좀 해보시는데요. 제 근로기준법 제6조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채용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근로조건 자체는 우리가 채용은 입사하고 나서의 조건인 거죠. 그래서 채용은 빠지고, 자, 다만 여기 남녀고평법에 따를 때 남녀고평법과 여러분들 하나 더 기억해 주세요. 고령자 고용법, 고령자 고용법 줄여서, 이건 시험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억해 주세요. 자, 이거는 우리가 사유 자체가 남녀고용법은 성별이고요, 고령자 고용법은 연령입니다. 연령인데 차별 금지 영역은요, 채용할 때 여자라는 이유로, 채용할 때 나이가 좀 많다는 이유로 채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채용 단계에서 차별도 금지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근계포상 근로자 개념을 다른 노동관계 법령에서 준용을 하는데 다른 게 있어요. 그 다른 게 뭐다? 남녀고평법상 근로자 개념과 고령자 고용법상 근로자 개념은 구직 의사가 있는 자까지 포함을 한다. 그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기간제법 파견법은요, 고용 형태에 따른 우리가 차별을 금지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근로자 인권 보장인데요, 이런 것들은 간단하죠. 강제근로 하면 안 됩니다. 폭행하면 안 되고요. 자, 여기 폭행과 관련돼서는요, 반의사 불벌죄다. 이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돼요. 반의사 불벌죄. 자, 그 다음에 중간착취 배제와 관련돼서는요, 뭐를 기억하셔야 되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뭐냐 하면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요, 우리가 법의 침해와 관련해가지고 중간착취는 근로자들에 대한 경제적인 불이익을 취득하는 거, 이게 금지인 거고, 우리가 실적인 제3자의 채용계획 공정성까지 보호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실제 취업에 개입할 필요는 없고요, 돈만 받으면 돼. 그래서
구체적인 소개나 알선회의까지 나아갈 필요는 없고요. 여기 보시면은 금품 수령 자체만으로 해당제가 기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영리 의사가 있어야 된다. 이거 하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공민권 행사인데, 자, 공민권 행사는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기타 공직무 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지만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변경. 자, 다만 이 변경은요, 우리가 언제나 가능한 게 아니라 공무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변경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선거권, 피선거권 이런 게 있고 인정되지 않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유급 처리냐 이걸 보는데,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칙적으로 근로인법 제10조에 따라서 유급 처리되는 게 아닙니다. 유급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자, 특별법인 우리가 국민투표법이라던가 아니면 공선법이라던가 이런 거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 자체가 금지되기 때문에 그런 특별법에 따른 유급처리인 거지, 이 근기법 제10조에 따른 유급처리는 아니다. 이거 시험 문제 가끔 나오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이게 훨씬 낫네요. 자, 그 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 요거는 여러분들 달달 보셔야 돼요. 최근 한 5년 동안에요, 매년 출제됩니다. 이건 달달 보셔야 돼.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빠르게 한번 정리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피해자야.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소문내면 좋아, 안 좋아? 별로 안 좋죠? 그럼 어떻게 돼? 조용히 넘어가고 싶어. 근데 내가 상처가 있어. 심리상담 해야 되겠죠? 심리상담 고충처리 있어야 되고, 그거 알면 우리가 소문내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근데 내가 못 참겠어. 이슈가 돼야 돼요. 그럼 누군가 신고할 수 있겠죠? 또 회사가 이거를 가만히 있는데 알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신고 접수를 받거나 인지하게 되면 조사할 수 있다? 조사해야 되겠죠. 의무사항이죠. 자, 조사하는데 피해자가 좀 불편해. 그럼 피해자 보호 조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은 잘 다녀. 좀 멘탈이 좋아서. 근데 갑자기 너 좀 쉬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해당 근로자 의사에 반해서 보호 조치 하면 돼요?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됐죠? 근데 이거를 딱 결과를 뚜껑을 열어봤더니 이거 문제가 없네 하면 끝나는 거고, 문제가 있는데 하면요, 가해자 제재하겠죠. 가해자를 제재할 수 있다? 제재해야 되는 거죠. 피해자는요, 피해자는 이때 피해자가 원하면, 가해자 이미 그러니까 선순위로 가해자 제재했죠. 피해자는 잘 다닐 수 있잖아. 그러니까 피해자를 의무적으로 보호 조치할 필요는 없죠. 피해자가 청구하면 보호 조치합니다. 자, 근데 신청했는데 나랑 친해. 그래가지고 얘 보호하기 위해서 얘 딴 데로 분리처분합니다. 그러면 가중처벌해요. 이때는 형사처벌됩니다. 쉽죠? 그로 끝나. 그리고 사업자가 만일에 자기가 오너라고 좀 나쁜 짓 했다. 그러면 세죠. 처음부터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바로 처합니다. 이게 여기 3부제가 끝나요. 됐죠?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직장에서 지위, 관계 등의 이유를 이용해서 업무상 저점을 보거나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하기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자, 알겠으면, 자, 우리가 안다고 의무적으로 다 신고해요? 신고 안 하면 어쩔 건데.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신고할 수 있다가 되겠죠. 그죠? 의무사항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신고가 접수됐어. 또 인지가 됐어. 그럼 어떻게? 조사 의무적으로 안 해요? 해야 되겠죠. 법이니까. 자, 그 다음에 피해자 보호. 피해자 보호인데 이 사람이 잘 다녀. 근데 너 쉬워. 그럼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호조치, 적절한 조치를 하는데 의사에 반하면 안 돼. 나는 그냥 다닐래요 하면 보호조치 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확인이 됩니다. 자, 확인이 돼. 그러면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그때 보호조치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해자에 대해서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우리가 필요한 조치, 징계 등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징계하는데 이런 거죠. 하는 척만 해. 그럼 돼, 안 돼? 안 되겠죠. 내가 이 정도 징계할 건데 피해자 당신 만족해? 의견 들으라는 겁니다. 의견 들어야 된다. 들을 수 있다가 아니라 들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신고한 걸 이유로 불리한 처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쉽죠. 자, 그 다음 보시면요. 자, 실효성 확보 방안입니다. 자, 실효성 확보 방안인데, 자, 만일에 사용자가 만일 했다, 또는 사용자의 직계 등이 했다, 뭐 인척했다, 그러면 처음부터 1,000만 원 이하의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법에서 하라는 거 안 했다, 그러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처분이 됩니다. 과거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이 없었는데 이게 과태료 부과 처분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2차적인 불이익 처벌했다, 아까 세세죠. 노동법에서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면 거의 최고형입니다. 그래서 삼성클럽이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 기숙사는 넘어갑니다. 지금 한 페이지에 우리가 1분 40초에 끝내고 있나요? 만일 안 되면 저 혼자 동영상 찍고 보강을 올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조건 명시, 서면 명시, 교부문인데요. 자, 이거
여러분들 제가 연기 일기란다. 말이 급해. 자, 자세하게 설명하면 그냥 쏙 들어오는데요. 시간 없으니까 찍고 넘어갑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명시 의무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면 명시 교부 사항이 있는데요. 이렇게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서면 명시 중요한 거는 서면으로 명시해서 교부하니까 근로계약서 쓰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왜 이래? 맨 처음에 천만큼 줘도 일할 시간 없으면 일 못하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들어갈 게 뭐야? 일단 시간이 필요하죠.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 왜 이래요?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돈과 관련된 임금 구성 방법, 계산 방법, 지급 방법이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기계도 쉬죠. 그러니까 근로 시간이 있으면 당연히 휴식 제도가 붙는 겁니다. 휴식 제도가 붙기 때문에 여기에 소정 근로 시간에 이제 우리가 4시간 일하면 30분, 8시간 일하면 1시간 휴게 시간은 당연한 거고요. 휴식 제도 일환으로 우리가 휴게 시간은 일일 단위고요. 일주 단위로 가면 뭐가 있죠? 주휴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월 단위와 연 단위가 되면 뭐가 나온다? 연차 휴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니까 서면으로 명시해서 교부를 하라는 거고, 자, 기타 조그만 회사는 사장님이 시키는 거 다 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 노예잖아. 그러니까 최소한 뭘 한다? 최소한 내가 어디에서 일하고 무슨 일 할지 알려는 주라는 거죠. 명시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서면을 쓸 필요 없습니다. 구두로 명시도 가능해요. 알려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취업규칙 있으면 취업규칙 기재사항, 또 기숙사 있으면 기숙사 규칙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런데 자, 문제는요. 애들입니다. 애들. 자, 그래서 연소자 18세 미만인 자. 자, 18세 미만인 자는요. 애들이 의견 판단할 때 뭔가 결정할 때 좀 우왕좌왕하잖아. 그러니까 아예 깡그리 모든 거를 다 어떻게 서면으로 명시해서 교부해라. 자, 그렇고요.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는요. 계약 기간이 있으니까 계약 기간까지 명시해라. 자, 그다음에 우리가 단시간 근로자는요. 주말 알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일주 중에 언제 일할지 소정 근로일, 그리고 일하는 날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할지. 그래서 소정 근로일별 근로 시간까지 알려줘라. 이게 뭐다? 단시간 근로자인 거죠. 자, 다만 출제 포인트. 자, 우리가 여기 보시면 명시 의무니까 구두 명시 가능합니다. 이거는요. 서면으로 명시해서 교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도 서면 명시해. 근데 여기 보시면은 얘는요. 얘는 뭐라 되어 있냐면은 서면 명시 의무로 되어 있어요. 법문상은. 그러니까 이런 거 시험 문제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왜 서면으로 명시해요? 주라고 서면 명시죠. 근데 법문상으로는 서면으로 명시해야 된다까지만 나와 있고요. 명시해서 교부해야 된다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솔직히 좀 이상한 말이 출제자에 들어갔다. 그러면 진짜 눈 가리고 아웅인 거죠. 법문상으로 규정한다라면 교부까지는 없어요. 근데 당연히 서면으로 명시하면 주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런 거 시험 문제 내면 출제으로 들어갑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한 두어 번 출제된 건데, 자, 서면 명시사항이 만일에 뭐 법령이나 단체협약 근로시간 등에 관해서 근로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변경된 경우는요, 언제나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요구할 때 그때 교부하는 겁니다. 언제나가 아니에요. 올이 아니다. 이거 하나 보시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명시 의무 위반인데요. 자, 근로계약서를 안 썼다 하더라도요.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효력과는 무관합니다. 사부상 효력은 얘는 유효해요. 얘는 유효해. 자, 다만 형사처벌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근계포상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요. 이때 벌금형이 있고요. 기간제법상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요. 금액은 똑같은데 과태료 부과처분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요. 세 가지 효과가 있죠. 그래서 시급 3만 원 주기로 했는데 만 원밖에 안 줘. 그 회사 안 다니겠죠. 그러면 뭐라고 해? 3만 원 주라고 했는데 지금 만 원밖에 안 줬으니까 차액 주세요. 내가 그만큼 손해 발생한 거죠. 손해배상 청구가 됐는데 문제는 손해배상 청구는요. 원칙적으로 법원을 관할 사항입니다. 근데 법원에서 이 돈 몇만 원 때문에 소송 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노동위원회에도 우리가 신청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에 무조건 신청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법원의 관련 사항인데 금액이 너무 소소하니까 노동위원회도 신청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즉시 계약 해지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취업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했다. 이때는 귀양력이 발생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요. 금지되는 근로조건입니다. 우리가 1교시 제 목표가요. 40페이지예요. 40페이지 끝날 때까지 우리 쉬는 시간 없습니다. 빨리 달리겠습니다. 자, 금지된 근로조건인데요. 첫 번째 위양제적 금지입니다. 자, 위양제적 금지는요. 우리가 약속 어기면 일정 금원을 이유도 묻지도 따지지 않고 주라.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야. 왜? 강제 근로를 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기법 20조에 따라서 위약금 약정, 손해배상 약정 인정되지 않고요. 자, 다음 판례에 따를 때 연수비용 반환 약정은 원래 근로자가 부담할 분을 사유자가 먼저 대신 지급하고, 자,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면 내가 너한테 받을 돈 안 받을게 이러면 근로자한테 불이익이 없겠죠. 그래서 예외적인 경우에 연수비용 반환 약정은 유효할 수는 있다. 자, 다만 그 의무재직 기간이라던가 반환금 자체가 강제 근로를 시키지 않는 범위 내고요. 자, 만일에 의무재직 기간을 10년, 위반 시에 1억 원, 그럼 강제 근로 하겠죠. 돈 주기 싫으니까. 그런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사인액 보너스, 이거는 이제 판례로 한번 나온 바 있는데, 사인액 보너스는 이직할 때 받는 돈인데, 이 사인액 보너스 법적 성격이요, 이직 사례금 성격을 띈다라면 우리가 반환금이 없고요, 임급 선급급이나 아니면 전속 계약금 성격을 간다라면 일부 반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실손해를 입증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전차관 상계, 자, 전차상계 인정 안 됩니다. 자, 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학자금이라던가 자녀 학자금, 또 주택자금을 회사가 먼저 줍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일부 상환 약정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근로자한테 유리한 거죠. 그런 것들은 허용이 예외적으로 된다. 넘어가시고요. 자, 강제 저축 금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포인트는요, 뭐냐, 강제로 하는 거 안 되는 거야. 강제. 그럼 의무저축은 가능해요. 의무저축은 가능하다. 자, 다만 여기서 의무적으로 저축할 때도 전제가 근로자 위탁으로 근로자가 원했을 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명의 자체가 근로자 이름으로 돼야 됩니다. 근로자 본인 이름으로. 그리고 언제든지 근로자가 반환을 요구했을 때 즉시 이에 따라야 된다. 출제된 적은 별로 없어요. 자, 넘어가시고요. 원래는 이런 속도로 가는 게 일일 특강에 쭉 이래도 가는 거. 여러분들이 진짜 공부가 된 상태에서 아유 오늘 공부하기 싫은데 야 공부 안 하긴 좀 그렇고 특강 한번 들을까? 이게 일일 특강이에요. 아셨죠? 자, 취업규칙입니다. 자, 취업규칙 보시면요, 우리가 93조, 94조 내용을 보시면은 작성 의무자가 있는데 쉽죠. 일단 사이즈가 몇 명? 상시 10명 근로자. 자, 그 다음에 집단적 의사일정 방법에 의한 의견 청취라던가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요, 둘로 나눠지죠. 과반수 노조가 있을 땐 과반수 노조, 과반수 노조였을 땐 근로자 과반수 대표자가 아닙니다. 대표자가 아니고 근로자 과반수다. 이거 함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작성 또는 분리하지 않게 변경할 때는 의견 청취. 근데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신고 의무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합니다. 자, 그리고 취업규칙도 자치 규범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알려줘야 돼. 됐죠? 자, 그리고 여기 나오니까 제가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내용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중요하니까 천천히. 여러분들이요, 단수 법원기랍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고요. 제가 지금 OT에도 공개 강의가 되니까 두 가지 팁을 말씀드릴게요. 이거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최소한 20문제는 건질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객관식 지금 보면 이제 뭐 노동위원회 의결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고, 관할이 뭐 노동위원회고 행정관청이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나옵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들은 단순한 게 그게 아니에요. 법은 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일단 첫 번째, 행정관청이 있습니다. 행정관청은요, 일이 벌어지기 전에 뭘 하냐면은 얘는 관리감독을 해요. 관리감독 기관이고요. 자, 그 다음에 권리구제기관이, 우리가 법원은 빼고, 법원은 당연히 권리구제기관이고, 노동법상 권리구제기관은 노동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얘는 권리구제예요. 권리를 구제한다. 자, 그런데 이 행정관청이요, 둘로 나눠집니다. 둘로. 중앙부처와 지자체로 나눠지겠죠. 그래서 중앙부처가 뭐죠? 고용노동부 장관, 고노부. 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우리가 시군구를 하죠.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노동위원회는요, 얘는 편제 소속은 어디죠? 편제는 고용노동부 소속이에요. 고노부 소속인데 얘는 독립된 협의체 기관이에요. 독립된 협의체 기관.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휘 감독을 받지 않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요, 우리가 시군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노동법 전문 공무원일까요? 아니죠. 고용노동부는요, 나름대로 노동법 전문 공무원이겠죠.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노원부 쪽으로 가시면 그냥 간단하게 쉽게 짜집기 한다면 노원입니다. 사용자 쪽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군구는요, 뭘 하느냐? 이 시군구는 주체가 우리가 노투, 그래서 이때는 노동조합에 대한 관리 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군구가 법 전문기관 아니니까 이 시군구가 노동조합에 대해서 뭔가 지도 감독을 할 때는요, 항상 뭐를 한다? 여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거죠. 됐죠? 그러면 이거로 끝나요. 신고기관이 고용노동 분야 아니면 행정관청 시군구냐 뭐 노동위원회냐 이런 질문 엄청 나옵니다. 이걸 하나 끝나. 이해가 됐죠? 자, 일단 이거 하나 하고 또 우리가 뭔가 나올 때 이 심의 의결을 하느냐 결정 고시를 하느냐 이 부분은 다음 지문 나올 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건 너무 지저분해졌으니까 통과. 이거 지우개를 모르겠어. 저도 이거 처음 이 파일로는 지금 처음 해서 좀 넘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신고는 보세요. 노원이죠. 그죠? 근로인법 준수해야 되죠. 그러니까 관리 감독을 누가 하죠? 중앙부처인 고용노동부 장관. 이해가 됐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신고 의무는요, 우리가 효력 요건이 아니고 뭐다? 이거는 단순한 단수 규범입니다. 효력 규정 아니다.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쨌든 법을 지키려면 어떠한 방법인지 근로자들이 알고 있어야 법을 지키겠죠? 주지 의무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취업규칙을 작성할 때는요, 취업규칙은 무조건 한 개예요. 사업장이 무조건 한 개인데, 우리가 노동법 한 과목, 두 과목. 응? 노동법은 애매하죠? 한 과목인데 분차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취업규칙도 우리가 분차할 수 있다는 거죠. 고유 형태라든가 직종에 따라서 생산직, 사무직, 정규직, 비정규직. 그렇지만 그 사업장에 있는 취업규칙은 다 합한 올 한 개. 됐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시고요. 자, 그리고 취업규칙 필요적 기재사항, 이거 빈출입니다. 이거 빈출인데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무식하게 암기를 한다는 거죠. 암기하지 마시고, 자, 저랑 아이 컨택. 자, 근로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뭐였죠? 임금, 그 다음에 근로시간 및 휴식제도. 있죠? 이게 필수야. 근데 여러분들이 근로계약서의 사용의 취업규칙이죠. 취업규칙은 뭐다? 근로조건 복무규율. 그러면 근로조건 중에서 또 뭐가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 다치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다치면 안 돼. 자, 그리고 내가 일 못해. 잘리겠죠. 보호받을 방안이 있겠죠. 그랬을 때 뭐가 있을까요? 그랬을 때 교육 관련된 거. 그리고 국가 정책, 모성보호해야 되겠죠.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근로조건이야. 그럼 복무규율에 관한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징계나 표창. 됐죠? 그냥 여기 다 들어가요. 그러면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만 하면. 자, 보겠습니다. 빠르게. 자, 먼저 보시면요. 우리가 일하는 시간이죠. 시각. 이거 휴식이고. 그죠? 이거는 일하는 시간이에요. 이거는 시간. 자, 그 다음에 돈입니다. 자, 임금, 가족수당도 돈이죠. 자, 퇴직은 우리가 근로관계 종료랑 관련된 거죠. 근로관계 종료. 자, 그러면서 우리가 퇴직금, 요것도 퇴직금이죠. 퇴직금. 자, 실비 변상 비용이죠. 비용.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묶어가지고 임금성 이렇게 묶어버리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아까 말했잖아요. 일 못하면 너 나가면 돼요? 안 되겠죠. 업무 능력을 향상시켜야 되니까 교육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고요. 국가 장려 정책으로서 뭐가 있다? 모성 보호가 있고요. 근로자 모성 보호. 자, 그 다음에 다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다치기 전의 요건으로 안전보건 들어가고요. 또 뭐 성별, 연령, 신체 조건 등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을 개선하고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쪽으로 넘어갈까요?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은 우리가 정신적 고통이죠. 이것도 우리가 우울증이 생길 수 있잖아요. 안전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만일에 다쳤어. 그럼 어떻게 돼? 재해 부족하는 내용. 그리고 복무규율로서 표창 제재 관한 사항.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찍는 겁니다. 통과합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빈출이에요. 자, 그 다음 넘어가시면은 제한 규정인데요. 자, 이것도 이제 깔아주는 지문으로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징계를 할 때 월급을 깎을 수가 있습니다. 깎는데 한 달치 깎는다, 3개월 깎는다, 6개월 깎는다. 그러겠죠. 그래서 한 달 깎을 때 얼마? 평균 임금 하루분은 반절입니다. 한 번 깎을 때, 자, 금액은 평균 임금 1일분은 50%. 근데 우리가 몇 개월 깎을 수 있잖아요. 그 총액은요. 한 달 평균 임금은 10%,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은 취업규칙 분립변경 관련해가지고, 자, 이거는 이제 2차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자, 분립변경은 기본적으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키거나 복무규율을 강화시키는 거.
그리고 없던 제도를 새로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분립 변경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 분립 변경 관련된 최신 판례 내용 하나 뭐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그 해당 종전의 취약규칙에서 보호되고 있는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이익에 한한다. 거기까지 들어가시는 거고. 자, 분립 변경 판단 시점은 나중 거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변경 그 시점 당시의 기준을 가지고서 판단한다. 자, 그리고 근로조건 자체가 일부 근로조건이 유리하고 일부 근로조건이 불리할 때 이때는 어떻게 평가한다? 서로 대가성과 연계성이 있다라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요. 자, 그다음에 일부 근로자한테 유리, 일부 근로자한테 불리, 유불리가 충돌하기 때문에 이때도 객관적으로 유불리를 판단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리 변경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됐다. 이거 전체가 분리 변경으로 봅니다. 자, 그다음에 분리 변경은 동의 주체 방법인데요. 과반수 노조가 있다. 그러면 과반수 노조가 노조 대표자가 해당 노조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표자들의 대표권을 제한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어떤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개별 근로자의 별도 동의라던가 수권 필요 없고요. 또 개별 근로자들의 과반수 동의도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만일에 과반수 노조가 없다. 그러면 근로자 과반수 등을 들어야 되는데, 자, 참고로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한 경험 한다는 거야. 자, 노조에서 노조 대표자가 의무적으로 정권 해두르면서 자기 마음대로 의사소통해요? 아니죠. 총회라든가 임시총회 하죠. 찬반 투표하잖아요. 그 내용을 여기다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최소한 근로자 과반수 동의인데 이건 뭐야? 의견 교환하고 의사 찬반 집약하라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한다? 회의 방식에 한 동의랍니다. 회의 방식.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회의 방식에 한 동의로서 하고요. 자, 이때 개별적 동의 인정된다 안 된다? 개별적 동의는 허용되지 않는다. 자, 한편 노사협의회에서의 의결이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단순한 게 하지 마시고요. 연계하시면 됩니다. 노사협의회는요, 우리가 원칙적으로 안 돼요.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서 과반수 노조가 있을 때 이 과반수 노조 대표자가 노사협의회 위원장을 견임하고 있을 때 이때는 대체가 가능하겠죠. 자, 과반수 노조가 없긴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 근로자들의 과반수가요. 내가 동의 못 해주니까 노사협의회 위원 당신들이 내 대신 동의해줘. 이렇게 동의권을 위임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럼 이때는 예외적으로서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도 가능하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동의 주체 범위인데요. 일부 근로조건이 유리하고요. 일부 근로조건이 누군가한테 유리하고 누구한테 불리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근로조건이 하나 근로조건 체계되어 있는지 아니면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게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되어 있다라면 지금 현재 불이익을 받는 집단 외에 승진이 되어서 장래 불이익하에 병되는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전체 근로자 집단이 동의 주체가 되고요. 자, 근데 만일에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현재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 외에 장래에 불이익을 받을 근로자 집단이 더 이상 없어. 그럼 당연히 지금 현재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만이 동의 주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판례를 구체화하는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시간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별도 취업규칙을 만들 수 있다고 했었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전체 근로자들의 어떤 의견 청취라든가 동의를 받는 게 아니라 실제 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을 만들 때는 단시간 근로자만을 주체해서 이들의 과반수 동의를 받으라는 내용이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동의 위반 효력입니다. 자, 동의 위반 효력인데, 요게 이제 그 재작년 상반기에 사회통일성 30선율이 폐기가 되었죠. 자, 먼저 동의를 거치지 않아서 집단적 의사결정 범위한 동의가 없으면요, 이거는 원칙적으로 개별적으로 동의한 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없습니다. 아셨죠? 취업규칙은 전체 근로자에게 획일적이고 통일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통념상 함성이론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폐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문제에 바뀌면서 굉장히 중요한 판례 중에 하나니까 출제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자, 내용을 이거 보세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자, 노동조합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라면 원칙적으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답니다. 근데 종전 판례는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라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지문은 올해 굉장히 유력한 지문이니까 기억하시고요. 자, 다만 노동자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했는지 여부, 이거는 엄격하게 판단하고요. 자, 그리고 집단적 의사일정 범위에 의한 동의가 없어서 무효라더라도요, 그 무효인 취업규칙을 오케이 수용하고 들어온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는 이한테는 적용이 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소급 동의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집단적 의사일정 범위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않아서 무효라면 종전의 재직 근로자는요, 그 이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돼야 됩니다. 이거를 노조 측이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러한 것들을 알았는지에 관계없이 노동조합이 소급 동의를 해줬다라면 종전의 재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40페이지 나가야 되는데 아직 반절도 안 왔어.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자, 취업규칙 효력입니다. 자, 취업규칙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취업규칙 기준으로 봤을 때 위쪽에 반하면 안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취업규칙 기준으로 아래쪽에 있는 애들이 취업규칙에 반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자, 먼저 취업규칙과 법령입니다. 자, 취업규칙의 위에 있는 법령 단체 봐야겠죠. 취업규칙은 법령에 어긋나서 안 된다. 그러니까 법령보다 효력 기준이 낮으면 안 되고요. 또 단체법보다 규칙이 낮으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자칫 여기 칠판 취업규칙 자체가 법에 위반된 내용이야. 그럼 이거를 관리감독기관이 어디죠? 노원, 사용자에 대한 관리감독, 중앙부처, 고용노동부 장관. 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야, 너네들 이거 법 위반이야. 관리감독관 됐죠. 그래서 그러한 취업규칙에 대한 변경을 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보시면요. 자, 이번에 하위법입니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요, 당연히 무효가 되고요. 자, 무효된 부분은 그 부분에 한해서, 무효가 된 부분은 그 부분에 한해서 무효가 되고요.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 나머지는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임금입니다. 자, 임금도 이제 시험 문제 종종 나오고 있는데요. 자, 임금은 개념이 네 가지죠. 먼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는 일체의 금품인데 포인트는 근로 대가로 주는 겁니다. 근로 대가. 자, 근로 대가로 주는 거고요. 자, 지금은 모든 그 급여 성과급은요, 근로자 지위에 따른 보장적 임금은 없고요. 모두 근로 대가로서 교환적 임금만 인정된다. 자, 팁은요, 우리가 사용자가 주는 게 아니고 고객이 주는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임금성 부정되지만 만일에 그 회사 측에서 이거를 일괄 수거해서 관리해서 다시 재배분한다면 이거는 임금성 인정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산업금 초과 수익금, 요것도 임금성 인정됩니다. 자,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이런 것들은 임금성 부정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근로대가를 판단할 때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자, 근로제공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또는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 이때 근로제공 대가로 보고 있고요. 자,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결혼 축의금이라던가 아니면 조의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지급 규정을 넣었다 하더라도요, 이거는 은혜적 금품에 불과합니다. 자,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임금성 판단인데요. 요거는 자주 나오진 않는데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임금성이 부정되는 걸 보겠습니다. 자, 부정되는 거. 자, 원칙적으로 실비 변상비, 또 복리후생비, 이런 것들 부정되고요. 자, 지급사유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사기금, 이런 것들은 은혜적 금품입니다. 원칙은. 자, 그리고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 포인트, 이거 임금성 부정되는 판례 내용이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자, 해고 애고 수당, 요것도 인정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 문제 한 2번 정도 출제된 바 있는데요. 해고 부여 확인 소송에서 우리가 화해하면서 일정 금을 받는 돈, 이거는 우리가 분쟁 해결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화해금은 임금성이 부정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통사임금인데, 통사임금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의 판례에서는 한 2-3번 나왔어요. 정말 쉬운 지문.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 하기에는 좀 시간이 어렵고요. 좀 간단한 것들만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자, 일단 통사임금은요, 개념이 크게 2가지.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3가지로 쪼개지죠. 첫 번째가 뭐다? 자, 통사임금은요, 내가 당신들이 1시간 일하면 대략 이 정도 돈 받아.
그게 통사임금이에요. 그러니까 통사임금은 미리 사전에 정해야 돼요. 그래서 소정근로 대가로 지급하고요. 지급하는 성질이 어떻게 되느냐?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미리 사전에 일정을 지급하기로 정한 고정급 임금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소정근로 대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산정사유는요. 두 문자 가해 연출체입니다. 가해 연출체. 가해 연출체.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것도 가끔 출제됩니다. 자, 그래서 판단 기준인데요. 자, 판단 기준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 대가로서 지급하고요. 그리고 지급하는 성질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해야 된다. 자, 그래서 소정근로 대가, 소정근로를 초과해서 지급하는 금원 이런 것들 가장 대표적으로 연장근로 수당 이런 것들은 통사임금성이 부정되고 있겠죠. 자, 그리고 정기적 지급과 관련해서 정기적은요. 일임금 지급기를 초과한다 하더라도요. 일정한 간격을 두고서 계속적으로 지급한다면 정기적 지급으로 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일률적 지급은요. 우리가 모든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따른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걸 의미하고요. 자, 이때 일정한 조건은 고정적 조건이자 소정근로 가치평가와 관련된 조건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가족수당을 지급하는데요. 실제 피부양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가 있다거나 아니면 미취학 아동이 있을 때 그런 배우자나 미취학 아동 수당을 각각 10만 원씩 지급한다. 이거는 임금성이 부정됩니다. 복류셈입니다. 근데 가족이 자, 배우자가 있다. 1인 가족, 2인 가족, 2인 가족이죠. 그러니까 한 명도 1인 가족이 되겠죠. 그래서 일하시는 직장인 본인 그거를 자기 기여분이랍니다. 그래서 가족 수당을 모든 직원들에게 10만 원씩 지급하고 배우자 있으면 20, 미취학 아동이 30 하면요. 이때 10만 원은 임금 쪽에 간 거죠. 이때 가족수당은 임금성이 인정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고정성 임금인데요. 자, 고정성과 관련돼서는 포인트가 추가적 조건이 없이 미리 이미 조건을 정해놨어. 그래서 이 조건 충족하면 당연히 지급하는 거. 이게 고정성입니다. 자, 그래서 고정적 임금은요. 자, 언제 퇴사한다 하더라도요. 그 이전에 근로한 대가로서 받을 수 있는 최소한도 임금. 이게 바로 고정성 임금이다. 자, 그래서 이제 유형별 검토인데요. 근속기간에 연동되는 임금. 자, 이런 것들은 통상임금성 인정되고 있고요. 근무일수에 연동되는 임금은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먼저 일할 계산한다. 일할 계산하면 인정됩니다. 근데 여기에 조건 하나를 조건 하나를 추가합니다.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지급한다. 이거는 부정되고 있고요. 자, 이런 경우에도 최소한도 금액을 지급한다고 한다면 그 최소한도 금액은 고정성이 인정이 돼요. 자, 그리고 78의 내용을 보시면은 자, 재직주인 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정근로 대가 아니고요. 고정성도 부정이 되는데 자, 요게 이제 78의 내용으로 기출됐던 지문이죠. 2차에서 정기상임을 특정 시점에 재직주인 근로자에 한해서 지급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 단지 이러한 규정만으로 이미 근로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기상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취지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근무 성적에 연동되는 임금. 자, 요거는 이제 2차에서 좀 어려운 내용인데 표현이 좀 어려우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급 대상 기간 이전의 근무 실적에 따라 지급을 한다라면 우리가 매번 업무 성격이 다르니까 매번 받는 돈은 바뀌어요. 근데 실제 지급 시점에는 자신의 업무 성과는 이미 확정됐죠. 세팅이 됐죠. 그러니까 매번 받을지 못 받을지 받을 돈이 달라진다 하더라도요. 받는 시점에는 이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임금성 인정되고 통상임금 다 인정돼. 근데 그게 아니라 해당 지급 대상 기간에 이루어진 근무 실적을 평가해서 지급한다라면 해당 지급 대상 기간 내 업적이 실제로 지급받을 요건을 충족했는지 얼마를 받을지 이게 가변적이죠. 그래서 이거는 은혜적 금품에 해당하는 거죠.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러한 경우에도 근무 실적에 따라 최하등급을 받아도 우리가 무조건 지급되기로 한 최소한도 임금 이거는 임금성이 인정된다. 넘어가시고요. 자, 통상임금 배제 합의 요것도 굉장히 어렵죠. 자,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임금을요. 노사 간의 합의로서 배제하는 거 요거는 무효가 됩니다. 자, 다만 이 무효가 전면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기준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과 전체로 비교해 봤을 때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 부분에 한해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전면 무효가 아니라. 자, 그리고 어떠한 조건이 서로 대가 관계나 연계성이 있을 때는요. 취사 선택할 수 없습니다.
유리한 것들만 뽑아가지고 야 이거는 우리가 자치구에서 한 것대로 하고 요거는 법대로 하고 이렇게 취선택 안 됩니다. 덩어리로 묶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통사임금 배제 합의에 반하는 청구가 신의칙 위반일 것인가? 자, 통사임금 배제 합의는요, 얘는 무효야. 무효니까 이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차익 청구하는 거 이거 당연히 가능합니다. 자, 다만 예외적으로서 신의칙을 적용한 일반 요건을 갖추고요. 거기다가 우리가 신의칙을 우선할 만한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이때는 예외적으로서 이런 통사임금 배제 합의에 반하는 청구 자체가 신의 측에 반하여서 인정되지 아니할 수가 있다. 한 이 정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균임금입니다. 자, 평균임금은요, 산정사유 발생 3개월 동안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고요. 자, 사유 암기하셔야 됩니다. 앞글자만 따서 퇴휴 연재감입니다. 퇴휴 연재감.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연차휴가 수당은 얘가 법조문이 통사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판례가 뭐로 보느냐, 원칙적으로 통사임금으로 가요. 아셨죠? 법조문은 통사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한다고요. 판례는 원칙적으로 통사임금이다. 자,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산정 방법 보시면요. 요거는 다 2차용이어서 좀 어렵긴 한데, 자, 일단 1단계 원칙은 사유 발생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으로 총 일수로 나누고요. 이때 산정 기초액은요, 그냥 여러분들 임금성 인정되는 거 다 들어간다.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굉장히 좀 복잡해져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산학금 초과 수익금 있죠? 산학금 초과 수익금은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산학금 초과 수익금 임금성 인정되되 만일에 운전사분들이 직접 개인이 귀속해 시켰다. 이거는 평균임금 산정 기초액에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퇴직금은 누가 주죠? 회사가. 근데 운전사가 이 사람이 소위 말하면 산학금 초과 수익금 일종은 내가 열심히 운전해가지고 승객들로부터 더 추가적인 돈을 받았잖아요. 얼마 받은지 관리가 안 돼. 그럼 당연히 퇴직금 산정 기초액에 안 들어가겠죠. 자, 그런데 이런 산학금 초과 수익금을요, 직접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납부받아서 관리해서 다시 줄 때, 이때는 산정 기초액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 보시면은 이제 시행령 규정입니다. 자, 그래서 근기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을 보시면은 두 문자 메모하세요. 수사산업 아젠병사입니다. 자, 산업 아쟁병사 이렇게. 자, 수사산업 아쟁병사 기간은요, 해당 근로자들이 정당 권리행위를 행사했다거나 또는 근로자들은 귀책 사유 없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을 근로자한테 불리하게 처벌할 수 없죠. 그 결과 해당 기간은 이 평균을 산정 기초가 되는 전체 기간, 그 기간에서 다 빼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받은 돈도 다 빼버린다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 보시면요, 이때 쟁의는 정당한 쟁의를 의미하고요. 자, 직장폐쇄도 넓은 의미의 쟁의의 개념에 들어가기 때문에 적법한 직장폐쇄를 했다. 자, 그렇다면 근로자에게 우리가 여기 여러분들 하나 더, 직장폐쇄와 쟁의를 보시면요, 양자를 구분하셔야 돼요. 직장폐쇄는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적 수단으로 사회하는 거죠. 그러면 직장폐쇄 효과는 쟁의 참가자에게 적용돼요? 아니면 불참가자에게 적용돼요? 당연히 불참가자죠. 쟁의 참가자는요, 사용자가 직장폐쇄 했던 안 했던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면 돼. 이해가 됐죠? 직장폐쇄는 원칙적으로 쟁의 불참가자. 근데 쟁의에 참가했는데 직장폐쇄 기간 동안에 내가 복지의사 표명하고요, 이게 진정성 인정돼. 그럼 이 사람은 더 이상 쟁의 참가자예요? 불참가자예요? 불참가자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쟁의와 직장폐쇄는 단순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직장폐쇄는 원칙적으로 쟁의 불참까지 적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세팅하고 갑니다. 그럼 보시면 간단하죠. 적법한 직장폐쇄 했어. 자, 그러면 이때 근로자는요, 쟁의 불참가자죠. 불이익 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죠. 이해가 됐죠? 자, 근데 이 근로자에게 사유자는 불이익 할 수 없으니까 임금지급을 지죠. 돈을 줘. 그러면 이 정당한 쟁의 직장폐쇄 기간에 근로자는 정당히 돈을 받죠. 그럼 그 기간을 굳이 뺄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죠. 됐죠? 자, 판례 넘어가시고. 자, 이거는 이제 읽어보시고요.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2단계인데, 자, 이건 뭐냐. 우리가 1단계 방법이 근로기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그리고 시행령 제2조. 자, 요게 1단계입니다. 1단계. 이 방법에 의해서 평균의 산정이 어려운 거죠. 산정이 안 돼. 그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데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바가 없어서 판례가 대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산정할 수 없다는 말은 뭐냐? 산정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산정 자체는 되는데 현저히 부적당한 경우. 현저히 부적당한 경우는 현저히 많거나 현저히 적은 경우를 의미하죠.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기준일을 옮겨버립니다. 정상적으로 돈을 받았던 날로 우리가 기준일을 땡겨서 옮겨버리는 거죠.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현저히 많거나 현저히 현저히 많거나 현저히 적은 경우 또는 평균이익 산정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이 기간을 통으로 빼고요. 통으로 빼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기준이 여기인데 이 기간을 통으로 빼버리면 원래 기간이 여기에서 해야 되는데 이 기간을 통으로 빼버리면 어떻게? 여기서부터 3개월이 되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단계가 자, 이렇게 산정을 했는데 평균 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어. 그러면 최소치가 어디다? 통상임금을 한다. 통상임금으로. 자, 그 다음에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이나 직업에 따라서 정하는 금액을 한다.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임금 지급 방법입니다. 아직도 할 게 많네. 자, 임금 지급 방법. 자, 최대한 좀 사이즈를 좀 줄이면서 좀 가볼게요. 자, 임금 지급 방법인데요. 4가지 있죠. 통합 원칙, 지적 원칙, 전액 원칙, 정기 원칙이 있는데 자, 통합을 원칙과 관련돼 가지고요. 우리가 통화는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판례는 뭐다? 채권을 가지고서 임금에 가름하여 양도하는 거. 이거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 자, 두 번째 직접불 원칙인데요.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통합불 원칙과 전액불 원칙은 법령이나 단체에 따라 예외로 둔다는 예외 규정이 있는데 얘는 예외 규정이 없어요. 물론 선언법에 따른 예외 규정은 있어. 그래서 어렵게 내면 좀 힘듭니다. 자, 근기법상 예외 규정은 없어. 근데 선언법상 예외 규정은 있어요. 자, 그리고 미성년자도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가 있다. 넘어가시고요. 자, 그래서 직접불 원칙과 관련돼 가지고 이거 작년에 나온 건데요. 요거 사실은 판례가 잘못된 겁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자, 근로자가 임금 채권을 양도했다 하더라도요. 임금 지급에 관해서 직접불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자, 그런데 이제 실제 판례에서는 뭐가 되느냐? 임금 채권을 양도받은 제3채권자가요.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맞는 집으로 나옵니다. 근데 청구권은요. 임금 채권 양도는 정당하거든요. 여러분이 저한테 사채 빌려 쓰고 저한테 제가 사채업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 채권을 저한테 줬어요.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제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가가지고 나 채권 있으니까 나한테 줘. 얘기 못해요? 청구할 수 있죠.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청구해서 나한테 주면 이쪽 회사는 직접불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다시 그런데 주는 거죠. 2번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뭐라고 해? 야, 안 돼. 너한테 주면 나 돈 2번 줘야 돼.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3채권자가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하면 틀린 지분이야. 근데 옛날 91년도 판례가 이걸 맞는 판례를 썼거든요. 근데 이걸 여전히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 나오면 조심하셔야 돼. 아셨죠?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보시면 전액불 원칙인데 전액불 원칙과 관련돼서는요. 우리가 상계 부분이 있죠. 상계. 그래서 상계와 관련돼 가지고 원칙적으로 이 전액불은 이제 상계랑 연계하시면 됩니다. 상계는요. 원칙으로 안 돼.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상계가 허용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상계가 허용되는 부분은 이 색깔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세요. 자,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임금 채권을 자동 채권을 하는 상계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근로자가 사용자한테 제가 이번 달에 월급 300 중에서 줄 거 100만 원 있으니까 100만 원 빼고 200 주세요. 이건 돼요. 그리고 상계가 아니고요. 상계 계약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정적 상계도 가능해요. 얘가 이제 조정적 상계죠. 조정적 상계는 주의할 점이 계산착오로 임금을 초과 지급해야 됩니다. 이게 전제고요. 자, 그 다음에 근로자 경제 생활을 안정을 해야 할 염려가 없을 정도로 해야 할 염려가 없을 때, 자, 이때는 사인자는 초과 지급한 그 임금의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서 사인자가 먼저 상계가 가능한 거죠. 가장 간단히 이거죠. 제가 계산 잘못해가지고요, 임금을 50만 원 더 줬어요. 그러면 제가 불러서 내가 이번 달에 좀 미안한데 50만 원 더 줬어. 다음 달에 내가 50만 원 공제하고 줄게. 이게 조정적 상계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판례는요, 우리가 퇴직금 그 분할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죠. 무효죠. 그래서 무효인 퇴직금 분할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면요, 이거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임금도 아니고 퇴직금도 아니고요. 이거는 부당 이득임에도 불구하고 판례랑 좀 배치되게 이런 경우에는 조정적 상계를 허용을 해주고 있다. 됐죠? 여기 조정적 상계는 계산착오로 임금을 초과 지급해야 되는 건데,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른 급여 지급은 임금이 아니고 부당 이득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적 상계를 인정하고 있다. 자, 그리고 권리 포기는요, 그냥 이렇게 암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보세요. 권리는요, 내가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포기가 가능합니다. 사실상 기대 이익이 있을 때 미리 포기하는 건 안 돼요. 이해가 됐죠? 왜? 의사를 강제당할 염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임금 채권권, 임금 청구권, 퇴직금 청구권, 뭐 기타 모든 권리는 언제? 발생하고 나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하기 전에 포기는 이거는 무효야. 근데 이미 발생했어. 그러면 모든 권리는요, 발생하고 자발적 의사에 따른 포기는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기불 지급인데요. 정기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합니다. 자,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데요. 자,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 공개, 또 체불사업주 임금 등에 대한 체불자료 공개, 이게 있는데 포인트 말씀드리면, 자, 주체는 동일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야. 그리고 맨 끝에를 볼게요. 자, 맨 끝에를 보면 명단 공개와 관련돼 가지고요, 뭐를 하냐? 공개할 수 있다죠. 공개할 수 있다. 자, 이거는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답니다. 정보를. 그럼 누구한테 정보를 제공하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됐죠? 자, 그리고 요건을 보시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숫자 한번 보십시오. 3, 2, 1, 3이고요. 총액이 3천이야. 얘는 3, 2, 1, 2천만 원입니다. 됐죠? 요게 이제 포인트. 자, 그리고 우리가 명단을 공개할 때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법인이잖아요. 그러면 대표이사 법인 다 공개합니다. 다. 대표이사 법인 다 공개한다. 자, 이 정도. 자, 그리고 이거 재작년에 출제된 건데, 공개하기 전에 이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데요. 소명기회가 꽤 깁니다. 1개월이나 몇 개월? 3개월이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체불임금을 하면요, 우리가 법정 이자인 연 5% 지연이자를 부과하고요. 자, 우리가 임금체불 관련돼서는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자, 또 사회자가 임금 지급을 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쩔 수 없어서 돈을 못 줬다. 이때는 적법회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어서 형사책임이 없습니다.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비상시 지급이 있는데요. 자, 비상시 지급은 포인트가 뭐냐? 정말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 돈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일했던 부분에 한해서 우리가 중간에 잘라서 준다는 거예요. 그게 비상시 지급이야.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비상한 경우, 그래서 사유가 어떻게 되느냐? 자, 근로자나 그 수입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자야. 그리고 이런 자가 출산, 질병, 재해, 또 혼인, 사망. 자, 학업은 빠져요. 학업은 빠집니다. 자, 이런 사유로 뭐 귀향하게 될 때, 이때는 어떻게 한다? 지금 임금 지급일 전이라더라도요, 모든 금원이 아니라 이미 제공한 근로제공 대가에 대해서만 우리가 선지급이 가능하다. 자,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도급근로자 임금 보장인데요,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을 보장이 된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실제 여러분들이 8시간 일을 해야지 완성이 돼. 시간당 10,000원이야. 그럼 시급으로 하면 여러분들 8만 원이죠. 근데 제가 시급계약 안 하고요, 도급계약 체결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 완성하면 내가 4만 원 주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실제 4시간 일하고 4시간은 열정페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의 임금을 보장한다, 이거고요. 자,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 3년이죠. 자,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휴업수당입니다. 자, 휴업수당은 우리가,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손님이 없어서 일하고 놉니다. 핸드폰 봐. 핸드폰 보면 안 되겠지만, 그게 여러분들 잘못이에요? 아니면 회사 잘못이에요? 회사 잘못이라 하기도 어렵지만, 여러분 잘못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식당하고 알바 계약 체결했습니다. 알바 계약 체결 안 했으면 다른 데 가서 일해 못해요. 일하겠죠. 손님이 없어서 일을 못한 걸 여러분 책임을 볼 수 없잖아. 그래서 이때는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죠. 그 원칙은 일을 못했어. 사용자가 임금 100% 다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사용자야. 매출도 없는데 돈 주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쌤쌤해서 양보하라는 겁니다. 사용자, 내가 30% 깎아줄게. 너 일단 70% 줘. 근로자, 야, 너 이거 돈 얼마 되지도 않고 너 소송으로 이거 돈 못 받아. 내가 대신 받아줄 테니까 너 30% 좀 나중에 네가 따지고 일단 70% 만족해. 그게 뭐다? 휴업수당 대조죠. 그래서 임금 체불이다면 뭐로 간다? 법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 가서 근로감독관에게 임금 체불 진정을 넣죠. 그래서 근로감독관이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임금 체불 있으면 어떻게? 빨간 줄 그어져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소송을 통해서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는 것도 훨씬 빠르다는 거죠. 그 제도가 뭐다? 휴업수당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휴업수당은요, 일단 사용자가 귀책사로 휴업했을 때 좀 깎아주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평균 임금 70% 일단 주고 좀 상태 좀 보자, 상황 좀 보자, 이겁니다. 근데 평균 임금 70%가 통상임금보다 높아. 그러면 사용자도 좀 금액을 깎아주기 위해서 그러면 너가 원래 주기로 했던 돈 기준으로 통상임금으로 기준하자. 이렇게 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휴업수당 지급 요건인데요. 실적 휴업을 해야 됩니다. 실적 휴업인데 그냥 복잡하니까 암기하십시오. 자, 휴업은요. 휴업은 휴직을 포함하고요. 휴직은 대기 발령을 포함합니다. 여러분들이 본문 내용은 다 읽어보세요. 넘어가시고. 자, 그리고 사행자 귀책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행자 귀책사유는요. 민법상 고의과실보다 큽니다. 자, 휴업수당 제도 사행자 귀책사유는요. 민법상 고의과실보다 커요. 그래서 사행자가 고의과실 있으면 휴업수당 플러스 휴업수당 평균은 70% 거기다 플러스 나머지 차익인 30%도 줘야 돼요. 임금청구권도 발생합니다. 병존합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자, 그리고 휴업수당 감액인데, 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게 불가능한 실질적 사유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행정적 요건이 필요하죠. 그래서 행정적 요건이 어떻게 한다?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자, 이랬을 때는 평균은 70% 또는 통상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가 있고요. 자, 고의와 과실과의 관계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자, 사행자의 민법상 고의과실 아닐 때는 휴업수당 청구가 인정되고요. 사행자의 고의과실까지 있다. 그때는 임금 전에 대한 임금 청구권도 동시에 행사할 수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급사업에 있어서 임금 채권 보는데요. 자, 이거는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어요. 한 번도 출제가 안 됐는데 문제는 좀 지저분하고 설명은 좀 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사실 기본 이론이랑 객관식 문제풀이에서는 다 합니다. 근데 마무리 특강에서 한 번도 기출되지 않았던 거 시간 투자하기는 아까우니까 통과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정근로 시간입니다. 우리가 1강을 너무 많이 하면 좀 그러니까요. 일단 1강은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원래 우리가 40페이지까지 목표인데 제가 하여튼 다른 시간에서 좀 줄여보든지 하고 1강은 여기까지 하시고 10분 쉬시고 29페이지 근로시간과 휴식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